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해석학 원을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거는 직접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거는 좀 자세하게 수요일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로 사용하는 이 주 교재는 이 Understanding Analysis라고 하는 책이고요. 어, 이거에 대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해석학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번역의 퀄리티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원서를 읽는 거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은 번역본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수업 자료를 만들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원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번역본과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보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적 평가에 대한 얘기는 이 기말고사는 이제 40%인데 중간고사 35%, 그 다음에 기말고사 40%, 퀴즈 20%, 출석 5% 이렇게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아마 이것도 수요일에 좀 더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80분 정도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고, 왜냐면 수업 시간이 75분이긴 하지만 5분 좀 더 써서 시험은 80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날짜는 제가 4월 24일 수요일이랑 6월 19일 수요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의 배점이 총 20%였는데 뭐 총점 학기 말에 우리가 합산하는 점수를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20점에 해당이 되는데 총 4번의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각각 5점씩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퀴즈랑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정을 제가 다 적어 놨고요. 퀴즈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서 출제를 하고 이 퀴즈 문제 중에서 일부는 시험에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과제는 제가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책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랑 예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우리 이번 학기에 이 해석학 원이 플립 러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월요일 전까지 이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있는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 이제 수업에 참석하실 때에는 그 사전 녹화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수요일에 수업을 듣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전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수요일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첫 시간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게 조금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석학 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을 계속 전공하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수업 내용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좀 빡빡하게 이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진도에 좀 맞춰 가려고 하는데 뭐 사정상이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강의 계획을 좀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학 원에서 이제 어떤 걸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그래도 1학년 때 미적분학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미적분학에서 뭐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해석학 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많이 얘기를 했죠. 미적분학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n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어디로 가느냐, 뭐 0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 x가 1로 갈 때 x 제곱이 어디로 가느냐, 1로 가는 것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찾는 데에는 우리가 뭐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뭐 더 새롭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극한들을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라고 하는 좀뭐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또 하나는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푸비니 정리 같은 게 뭐 완전히 여기에 뭐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일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미적분학 시간에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성립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중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함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함수들은 당연히 미분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 뭐 미분 가능 이런 좋은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석학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좋은 함수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보다 조금 안 좋은 함수들, 뭐 연속이 아니라거나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주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모든 곳에서 연속인데 모든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뾰족한 함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뭐 y는 절대값 x 같은, 뭐 fx는 절대값 x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원점에서 뭐 연속이긴 한데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모든 점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가 되겠죠. 근데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모든 점에서 뾰족하구나. 근데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낼 수는 굉장히 힘들겠죠, 나타내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함수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뭐 증명도 할 수 있고 뭐 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될 텐데, 원소의 개수, 사실 뭐 유한계면 당연히 셀 수가 있죠, 손으로. 뭐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뭐 100개, 10,000개 아무리 많아도 셀 수가 있는데, 무한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손으로 세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정확히 딱 몇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들이 뭐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룰 예제 중에 하나는 자연수 집합 같은 게 있을 거고, 얘도 당연히 무한한 집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기호로 n으로 나타내는데, 뭐 내추럴 넘버에서 따온 대문자 n을 따와서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고, 실수 집합, 뭐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연수도 뭐 제가 더 하진 않았지만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실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이 대문 소문자, 아니 이 앞에 있는 r을 따와서 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둘 다 무한집합이기는 한데 아직 뭐 무한집합이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개수가 뭐 무한히 많은 거. 근데 우리가 얘네가 사실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둘 다 무한계로 많긴 한데 뭐 굳이 뭐 좀 더 수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농도로 따지면 무한대도 뭐 엄청 많은 무한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뭐 적당히 많은 무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실수의 농도가 좀 더 짙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뭐 무한급수도 재배열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제 해석학에서는 이거를 좀 더 다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해석학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미적분학의 논증 방식이 사실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극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n분의 1이 0으로 간다.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뭐 왜 그런지를 왜 물어보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더 할 말은 없긴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분모에 있는 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니까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하면은 0.1, 0.01, 0.001 해서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니까 0에 가까이 가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증명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뭐 계속 가까이 간다. 그러면 뭐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뭐 거리 단위로 얘기를 하면 뭐 한 1m 정도만 가까이 있어도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누구는 한 1cm 정도여야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깝다, 뭐 멀고 가깝다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만 하는지 대해서 이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명제들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해가면서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수열의 극한 같은 것도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존해서 이제 당연하다는 식의 증명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뭐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이 0으로 간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뭐 다양한 도구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앞으로 이제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쓸 텐데 수학적으로 엄밀한 아마 뭐 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다, 리고러스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명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뭐 증명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을 그냥 듣고 이해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 보고 이해하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논리에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시험이나 퀴즈 이런 거는 제가 채점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답안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정말 맞는 풀이다 아니면은 뭐 증명 사이에 좀 뭐 논리적 비약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안을 여러 번 작성해 나가면서 좀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실수, 극한, 뭐 무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한이나 무한 이런 거를 뭐 정의하는 거는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디로 가까이 간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긴 했는데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뭐 증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더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조금 뭐 그런 고민이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수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숫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뭐 실수보다 더 나아가서 복소수 같은 것도 아는데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1 이 theorem 1.1.1에 나와 있는 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다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루트 2가 무리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보셨겠죠. 제가 뭐 자세하게 쓰지는 않을 텐데 뭐 루트 2가 그래서 뭐 규류법 같은 걸로 써서 규류법을 이용을 해서 뭐 루트 2가 뭐 유리수다. 유리수니까 뭐 P분의 Q. 그래서 PQ는 어떤 서로소인
어떤 정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Q도 짝수, P도 짝수가 되니까 서로 소인 거에 모순이 된다. 제가 가끔 이제 모순이 된다라는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쓸 텐데, 두 개 화살표가 맞닿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리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좀 숫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기호들을 이제 좀 많이 쓰는 기호들을 소개를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 내추럴 넘버 자연수는 n으로 표시를 하고, 인티저 정수는 정수의 그 독일어의 앞 글자가 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정확한 건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정수의 앞 글자인 Z를 따서 이 Z라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수는 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뭐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프랙션이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코션트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몫이라는 뜻이죠. 나눗셈 할 때 그 몫. 왜냐면 이렇게 자연수, 정수 두 개를 나눈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Q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하게도 이런 뭐 포함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얘네들이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연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사이에서는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빼고 나누는 거는 더하고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덧셈과 이제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뭐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렇죠? 어떤 연산에 대해서 뭐 정의를 했을 때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게 성립을 하느냐, 그다음에 뭐 덧셈에 대한 역원, 항등원, 곱셈에 대한 역원, 항등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랑 정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아요. 자연수 같은 거는 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인데 역원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에 없죠. 뭐 2에 덧셈에 대한 역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자연수 집합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해서 정수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역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정수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가 뭐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수가 되고, 그럼 이제 덧셈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곱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인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역원을 생각해 보면은 정수에 없죠. 뭐 5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곱셈에 대한 역원이 5분의 1인데 5분의 1이 여기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곱셈에 대한 역원들도 전부 다 포함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거의 이름을 뭐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유리수까지는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뭐 필드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뭐 완전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잘 닫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유리수의 성질로 유리수는 필드가 된다,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하기는 하지만 아무 유리수나 가지고 와도 우리가 얘네들의 순서, 크기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순서라고 부르는데, 그냥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크기,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 두 개의 숫자 R과 S를 가지고 왔을 때 얘네들은 항상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R이 S보다 작든지 R이 S보다 크든지 아니면은 작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을 하고, 이러한 이 순서, 이렇게 오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뭐 트랜지티브합니다. 트랜지티브하다는 게 뭐냐면 R이 S보다 작고 S가 T보다 작으면 R이 T보다 작다. 이제 이런 거를 만족하면 트랜지티브라고 하는데, 뭐 트랜지티비티가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까지 알았냐면 필드가 되고 순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이제 순서체라고 표시를 얘기를 할 텐데 오더드 필드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성질들이 더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유리수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유리수보다 하나 전에 있는 이 정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은 뭐 이렇게 수직선을 제가 이렇게 길게 표시하긴 했지만 이 점들만 찍어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는 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들이 있어요. 수직선상에 점들을 위치를 했을 때 얘네들은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직선상에 표시하는 거 말고 이제 하나하나씩 점을 찍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0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여기 있고 얘네들의 중점 4분의 1도 여기 있고 얘네들의 중점 4분의 3도 여기 있고 이제 점을 찍어 나가다 보면은 특히 중점들을 찍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간격이 계속 좁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이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빽빽하게. 그래서 이거를 뭐 densely nestled together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이 표현은 그냥 빽빽하게 이 점들이 잘 찍혀 있다. 그러니까 구멍 같은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소 비교도 할 수 있고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이렇게 수직선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유리수보다 더 큰 숫자들은 필요가 없겠네. 유리수로 모든 걸 얘기하는데 충분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루트 2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유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리수만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제곱한다는 행위 자체도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리고 2라는 숫자도 뭐 잘 알려진 자연수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를 찾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유리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름을 이제 그 숫자들을 이제 뭐 리얼 넘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r을 따서 이 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리수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채워 넣은 거를 그냥 실수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말로 하기는 했지만 구멍이 어디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좀 굵게 써야 되는데 아마 책에서는 뭐 이런 R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굵게 표시를 했는데 보통 뭐 이렇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겹 더 써서 다 그리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옆에 선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연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에서는 굵게 표시를 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요 기호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진짜로 직접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거를 보통 컨스트럭트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짓는 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실제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후반부에 대해서나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리수에 구멍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메워서 뭐 그런 구멍들을 다 채운 거를 실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런 구멍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레셔널이 아닌 거, 뭐 이레셔널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구멍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그거 그냥 irrational number, rational number들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실수는 그냥 얘네들을 합친 거라고 하자, 합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좀 아직 더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유리수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봤었던 것처럼 실수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그리고 뭐 유리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무리수들이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얘네들을 합쳤을 때 실수로 만들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그리고 뭐 몇 개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의 많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챕터 1의 제목이 뭐 더 리얼 넘버였는데 실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실수에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결국은 해석학에서 이제 크게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실수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수학을 그래도 예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봤으니까 이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합집합이 뭐냐, 뭐 교집합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합집합, 교집합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집합 같은 걸 처음 배울 때 뭐 원소 나열법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말로 쓰는 거. The collection of even natural number라고 해서 뭐 짝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식 같은 거를 표현해도 됩니다. 어떤 유리수들을 다 모아놨는데 어떤 유리수들을 모았냐?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유리수를 모아놓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책에 없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집합론 같은 거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집합론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세 번째라든지 뭐 말로 아니면 수식으로 그냥 쓰면은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러셀의 역설, 뭐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러셀이라는 뭐 철학자 아니면 수학자가 이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x를 다 모아놓은 건데, x를 어떤 x들을 모았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집합의 원소가 집합인 거 이런 거 뭐 예전에도 많이 봤었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집합이긴 한데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뭐 이런 거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걸 모은 거냐,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다 모은 집합을 생각을 했더니 얘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순이 있는데 x가 x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x는 뭐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x가 애초에 어떤 집합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었으니까 x가 x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x가 x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x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었냐면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다 모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x의 원소가 돼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 두 줄로 적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거를 보면서 아까 제가 했던 말처럼 이 말들을 잘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뭐 답안을 잘 적고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깔끔하게 나중에는 정제된 문장으로 쓰긴 할 텐데, 그런 정제된 문장으로 만들어내기 전에 스스로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뒤에 두 줄로 적긴 했지만 아까 했었던 말들을 여러분들 혼자 한번 해보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모순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의 반대 명제가 이건데 뭐 참이면서 거짓인 문장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x라는 게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됐다. 왜냐면 이런 모순이 생겼는데 모순이 왜 생겼냐? x라는 집합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다. 그래서 x라는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 더 앞으로 뭐 나올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집합 같은 걸 나타낼 때 아무 말이나 다 쓰면은 안 된다. 이 쓸 때에도 약간의 뭐 규칙 같은 거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세하게 집합론 아니면 뭐 수학 기초론, 뭐 수리 논리학 이런 데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뭐 엠티셋이 뭐냐, 뭐 공집합이 뭐냐, 디스조인트하다는 게 뭐냐. 디스조인트하다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뭐 인클루전은 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2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AN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가는 집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은 이런 포함 관계가 A1은 A2를 포함하고 A2는 A3를 포함하고 뭐 이런 집합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ested chain of sets라고 뭐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그때 뭐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호에 대한 얘기인데 뭐 노테이션이 뭐 제가 앞으로 책에도 자주 나오고 저도 많이 쓸 얘기인데 뭐 기호라는 뜻입니다. 또 수학 기호.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뜻이냐면 얘는 합집합을 하는데 무한히 많이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유한계 합집합하는 거는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무한계를 합집합한다.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호로는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교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교집합도 어떤 뜻이냐면 A1 교집합, A2 교집합 해서 점점점 나타내는 이런 교집합을 나타냅니다. 근데 뭐 이 예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얘가 공집합이래요. 교집합을 계속하면은 공집합이 된다. 뭐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죠. 왜냐면 얘네가 점점 줄어드는 애들이니까. 처음에는 1, 2, 3, 4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2, 3, 4 가다가 그 다음엔 3, 4 가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교집합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말로 때우면 안 되겠죠. 그냥 뭐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집합이 없을 거다. 근데 정말로 줄어든다고 없을까요? 뭐 그렇진 않겠죠. 아마 나중에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줄어든다고 뭐 항상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면은 얘가 교집합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규류법을 한번 써볼게요. 규류법이 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그래서 규류법이니까 공집합이다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니까 또 원소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m이라고 나타내 보면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m도 자연수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AN들이 다 자연수만 모아놓은 애들이니까 뭐 교집합해도 당연히 자연수들만 있을 거고 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m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이 m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은 갑자기 그냥 m 플러스 1, am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아까 an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냥 얘부터 시작하는 애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m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모순이죠. 왜냐면 m이 애초에 여기 AN들의 모든 n에 대해서 AN들에 다 속해 있어야 되니까 m도 AN 플러스 1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어요. 근데 AN 플러스 1이라는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진짜로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컴플리멘트라고 부르는 뭐 여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워낙 많이 공부를 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책 읽는 거를 똑같이 쓰긴 했는데 그냥 뭐 함수는 뭐 이런 거다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몇 가지 용어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도메인, 뭐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레인지라고 부르는 거는 치역인데 우리가 뭐 예전에도 아마 예전에 여러분 뭐 이런 집합 같은 거 처음 배웠을 때는 뭐 공역이 있었죠.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은 뭐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유치하긴 하지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면은 그래서 뭐 B의 전체에 있는 거는 뭐 공역이라고 부르고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 다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뭐 1.2.4 예제 1.2.5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선은 예제 1.2.4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디르클레 함수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떤 함수냐면 x가 유리수면 1이고 무리수면 0을 주는 함수입니다. 뭐 정의할 수 있겠죠. 유리수 값에서는 1로 주고 무리수 값에서는 0을 주고 뭐 그래프로 나타내기는 뭐 쉽지 않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리수도 좀 빽빽하게 있고 뭐 무리수도 빽빽하게 있을 테니까 뭐 그림으로 뭐 그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굳이 그려보자면 뭐 둘 다 이렇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줄로 안 써지는 함수도 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써지는 뭐 이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안에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뭐 상관없죠. 이렇게 식 한 줄로 나타내는 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있다. 그 다음에 예제 1.2.5에서는 어떤 삼각부등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삼각부등식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뭐 절대값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절대값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삼각부등식도 뭐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게 만약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얘가 사실은 절대값 a인데 b부터 써보면 플러스 a가 되고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도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거고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거니까 얘네들을 뭐 합쳐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쓴 이제 이런 삼각부등식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요 형태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은 참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 좀 더 이제 해석학 원에서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요 부등식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부등식이랑 똑같은 형태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좀 과감하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과감한 건 아니지만 Theorem 1.2.6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여러 가지 명제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한번 스스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뭘 증명할 거냐면 어떤 두 개의 실수가 같다.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그다음에 if and only if라는 말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할 텐데 이거는 동치 아니면 뭐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 두 개 아니면은 뭐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렇게 씁니다. A랑 B가 같을 동치가 뭐냐? 라고 하면은 여기 나온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이 조금 처음 봤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실수 엡실론 이거는 이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할 거냐면 A랑 B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그 엡실론보다 작대요. 우선은 뭐 A랑 명제 두 개가 있는데 뭐 P랑 Q랑 명제 두 개, 명제 P, 명제 Q가 있는데 두 개가 동치이다 라는 걸 보일 텐데 하나는 자명해요. A가 B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A랑 B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그 얘기 뭐 모든 엡실론이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을 아무거나 하나 뭐 10 정도로 잡아도 얘네들 차이가 10보다 작을 거고 엡실론을 뭐 아무 숫자 하나 다 된다 그랬으니까 뭐 1 같은 거 생각을 해도 이게 될 거고 이게 성립할 거고 엡실론을 0.01로 생각을 해도 얘가 0.01보다 작을 거래요. 엡실론이 커도 뭐 문제는 없죠. 뭐 당연히 성립을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A랑 B가 같은지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얼마나 다르냐. 결국 이거를 재는 게 얘네들의 차이죠. 그렇죠? 이 다른 정도를 내가 원하는 숫자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원하는 숫자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의의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A와 B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방금 다시 풀어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정도를 우리가 A와 B의 차이로 생각을 하죠. 얘를 내가 원하는 숫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엡실론인 거죠. 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으면은 A와 B는 같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한번 해보면 한쪽 방향은 자명해요.
어느 쪽 방향이 자명하냐면 위쪽 방향은 자명합니다. 보통 트리비얼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수학 관련 뭐 개그나 유머 같은 거 보면은 뭐 증명에 전부 다 이렇게 트리비얼 적으면 된다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정말 자명해요. 왜냐하면 A랑 B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차이가 0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제가 0보다 크다라 그래. 얘가 이거냐. 근데 뭐 당연하죠. 그렇죠? 애초에 엡실론은 양수로 골랐으니까 양수냐 물어보면 뭐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쪽은 됐고 반대쪽 방향이 조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규류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규류법을 이용을 하면은 A랑 B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다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와 B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얘는 절대 0이 안 돼요. 뭐 좀 더 정확히는 양수가 되겠죠. 아까는 A, B랑 같았으니까 차이가 0이었는데 이제는 차이가 0이 아니죠. 차이가 이제 확실한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는 게 뭐냐면 아는 거는 어떤 모든 양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 A-B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 하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당연하긴 한데 우리가 방금 쓴 것처럼 A-B가 양수예요. 이거의 차이가 양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가 양수이니까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엡실론을 그냥 좀 넉넉하게 이거의 절반을 해봐요. 당연히 양수겠죠. 근데 이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뭐 좀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엡실론 제로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엡실론 제로에 대해서 요 양수인데 대해서도 얘가 A 빼기 B의 절대값이 엡실론 제로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엡실론 제로가 뭐였냐면 얘도 양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양수를 얘로 골랐어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2분의 1 하면은 작아져야 되는데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겼냐면 A랑 B랑 다르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A, B가 차이가 원래는 0이어야만 하는 애들인데 양수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사실 뭐 증명 몇 줄 없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곳에서 무슨 성질이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쓰이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아니면은 함수의 극한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사실 뭐 방금 얘기한 걸로 뭐 극한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A 빼기 B라는 거를 내가 0이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면 내가 원하는 숫자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A 뭐 어떤 숫자가 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숫자가 10보다 작냐? 그럼 맞다. 그러면 1보다 작냐? 여전히 1보다 작다. 0.1보다 작냐? 0.1보다 작다. 0.000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 예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엡실론이라는 숫자는 점점 작아져야만 좀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이쪽 큰 방향으로 가면은 크게 소용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0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엡실론이 만보다 작냐, 100만보다 작냐, 뭐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엡실론은 좀 작은 숫자로 골라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엡실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엡실론은 좀 작은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증명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을 이해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누가 어떤 숫자가 0인 거를 이제 뭐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반박을 하고 싶으니까 반박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0이라고 주장하는 그 숫자를 나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0이 아닐 거야. 0보다 조금은 클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해서 이제 그 논리를 부수기 위해서는 되게 작은 수를 계속 얘기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엡실론은 작은 숫자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귀납법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적 귀납법 아니면 뭐 그냥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뭐 귀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쓰기는 했지만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좀 나중에 종종 증명해서 필요합니다. 뭐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 1.27에 나와 있는데 뭐 점화식으로 준 거에서 얘가 뭐 항상 증가한다. 뭐 이런 것도 귀납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었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거 빼면은 사실 크게 새로운 거는 없기는 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얘기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요 1.2.6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Theorem 1.2.6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꼭 한번 잘 이해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3에 대한 내용이랑 1.32에 대한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